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투자 계량기 관시유 유진호입니다. 오늘은 김경환 하나증권 신흥국 전략 파트장님을 모시고 중국 시황 특집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제가 평소에 좀 궁금했던 거 위주로 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7월 달에 저희가 중순에 뵀었거든요. 2달 만에 다시 뵙는 건데, 각도기님 말씀이 그래도 적어도 2달에 한 번씩은 모셔가지고 좋은 말씀 듣고자 하고자 하니까 정례화시켜서 앞으로도 계속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좀 극심하잖아요. 중국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또 중국은 땅도 굉장히 넓고 인프라도 아직은 좀 미진한 부분들, 서쪽 지역 많다 보니까 더욱 중국 정부에서도 고민이 크다라는 뉘앙스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수찬성 보니까 가뭄으로 전력난에 공장도 멈추고, 그러더니 갑자기 폭우가 내리더니 태풍 오고, 그 이후에 코로나 재확산의 봉쇄까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염을 만들지만 안정적인 화력 발전만이 살 길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실제로 석탄이나 천연가스, 화력 발전 이런 관련돼 있는 중국 기업들 주가가 사상 최고가 갱신하고 있고, 사실 지난번에 오셨을 때 한번 말씀을 주셨어요. 이 기업들 하반기도 계속 좋을 것 같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더니 조금 타격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실지, 이쪽이 계속 갈지, 아니면 최근에 신재생 관련 섹터가 좀 눌렸는데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성장성 약화로 봐야 될지 한번 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그 수천성 상황을 보면서 이제 8월 집계된 거 중국 기상청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1961년도 집계한 이래 50년 만에 최고 기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전국이 일단 최고였고, 아시는 대로 순천성 지역, 양자강 상류 지역의 중경시 이런 경우는 45도까지 갔었고. 45도요? 네네. 최고 기온 45도니까 사람이 거의 견디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최근에 지진까지 또 났죠. 그쪽 지역이. 그래서 중국 에너지 시프트 관련해서는 큰 전제는 화력 발전, 그러니까 석탄 발전이나 이런 쪽하고 신재생 쪽을 동시에 끌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작년에 탈탄소 전략을 했다가 약간의 이제 조금 과도한, 그러니까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아시는 대로 화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확 꺼버리려다 보니까 생긴 부작용이 컸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두 가지를 다 병행을 하면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번에 결국에 수천성 지역이 이런 식의 폭염이 만약에 반복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이상기온이 고착화된다고 보면, 이쪽의 경우는 문제가 수력 발전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화력 발전이 65% 정도인데 수력 발전이 이제 한 12%, 15% 왔다 갔다 합니다만, 특정 지역의 경우, 예를 들면 지금 수천성이 90%에 가까웠고 수력 발전이, 그리고 광동성이 제가 알기로 옆에 있는 광서 지역이나 운남성에서 끌어오는 수력 발전 의존도가 또 40, 50%가 되다 보니까 작년의 경우는 수력 발전 문제가 생기면서 또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양쪽 전통이나 신형 에너지 쪽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면서 이 어떤 기간 시설이나 수력 발전 의존도를 낮추는 지역별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관련 투자들은 계속 중국 정부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에너지 저장소라든지 기간망이라든지 전력망 관련 투자들은 병행이 돼도 분명히 성격은 다르지만 매년 이렇게 비슷한 사태들이 지역별로 있을 수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수천성 사태 이제 폭염 지나가면서 좀 진정은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작년하고 성격이 다른 거는, 작년에는 화력 발전 수요가 너무 높은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이렇게 수력 발전이 높은 특정 지역에 문제가 생기거나 전국적으로 이제 전기를 꺼버려야 되는 문제가 생겼다면, 올해는 사실 수요가 오히려 불안하고 공급에 대한 문제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제 수천성의 특정 지역의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문제는 빨리 9월부터 해결은 될 거로 생각하고요. 에너지 섹터 전반적으로는 신구 에너지 관련 섹터들이 수급 관점에서나 앞으로 이제 이익 전망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은 연말까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른 섹터로 로테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관련 섹터들에 대해서는 저희 계속 비중 확대 의견이고,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이제 특정 섹터의 경우는, 태양광의 경우는 어제 이제 제가 지인이 중국에 계속 이제 연락하는 친구가 있는데, 태양광 쪽이죠. 근데 너무 투자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오히려 내년부터 오버캐파에 대한 걱정을 조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5만 산업의 사업가들이 태양광 전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중국이 오래 본 제 입장에서 보면 항상 특징인데, 결국에 이제 전체 시장을 본인 거로 생각하다 보니까 좀 무리해서 이제 다른 산업까지 넘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중국 정부가 밀어주는 건 확실해 보이고 설치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한데,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철강이나 디스플레이, 조선처럼
좀 오버캐파에 대한 걱정은 있다. 하지만 시황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현지에서는 여전히 낙관하고 있어서 최근에 가격 조정이 작년 대비해서 이제 조금 있을 거라는 우려라든지 이제 가격 상승세가 좀 탄력이 둔화되는 가운데서 약간 이제 수급적인 소화 과정이 있었을 뿐이지 태양광이나 뭐 혹은 풍력 이런 쪽에 대해서는 빠질 땐 계속 사야 된다는 의견으로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 가격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와중인데 네. 그럼 이렇게 만약에 이걸 생산하는 업체들이 더 모집 수요 늘어나가지고 공급이 늘어나면 여기서는 가격이 조금 다운되면서 치킨 네. 게임이 진행될 수도 있다. 한 10월 넘어가면서 현지에서 약간 이제 가격 조정이 전반적으로 일어날 걸로 보고는 있는데 가격 조정 폭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클 것 같진 않다는 게 이제 중론인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저희가 얘기하는 업스트림하고 다운스트림 사이에서 이제 가격 정가라든지 가격이 이제 기존에 업스트림 쪽에 몰려있던 것들이 폴리 쪽에서 과연 모듈까지 갈 거냐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닝 관련된 부분은 조금씩 비중이 내려갈 것 같고 전체적인 밸류체인은 가격 상승세 자체는 어느 정도는 좀 유지될 걸로 보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된 기대치 자체를 꺾지 않다 보니까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국가에너지국에서도 계속 설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뭐 정부가 이제 조금 꺾지 않는 이상 저는 기대감 유효한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가 그 시진핑이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자원 절약 얘기를 좀 하면서 그제 얘기. 네, 그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원 절약 얘기가 뭘까도 저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토지라든지 기본적인 에너지원 자체에 대해서 절약 얘기를 할 때 대표적으로 전기료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태양광 업체들에게 줬던 토지나 공장 부지나 여러 가지 전기료에 대한 메리트를 혹시 이제 약간 축소하는지 변수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건 아직 현실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좀 업데이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나 발생돼서 하락하더라도 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관점으로 좀 네, 접근해 아직은 보고 그렇게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중국 내에서 작년에 이제 전력난이 먼저 시작이 되면서 석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은 공급이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가격은 그러면 지금은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봐요. 예, 정부가 좀만 오르려고 하면 사실은 계속 억제 조치들이 나오고 있고 그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그러니까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이 이제 9월 8일이죠. 예, 예. 예, 그 장기 계약을 맺어서 이제 계속 가격을 픽스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강화하고 있고 최근에 장기 계약을 좀 미루거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고 싶은 움직임에 대해서 빨리 계약을 하라는 걸로 이렇게 계속 그 촉구를 하고 있어서 작년 10월 고점 대비해서 지금 가격이 거의 반토막 이상 나 있거든요. 그리고 호주 유통 가격이나 이런 쪽 대비해서 중국 내부 연료탄 가격이 한 3분의 1 가격이니까 지금 뭐 에너지 위기 국면에서는 계속 억제시켜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화력발전소 마진 좋아지는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관련 기업들의 마진 기대는 좀 유효하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 주가가 좋은 건 다 이유가 네. 있었던 걸로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결국은 그러면 이제 수찬성의 수력 발전 이슈도 그러면 이 삼엽대 무너진다는 거하고 또 같은 지역으로 봐야 되나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 상류 지역도 있고 그 주변에 쓰촨성, 청도, 뭐 충칭, 우한 뭐 이런 쪽 지역들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작년에는 이제 폭우, 홍수 이번에는 또 가뭄 이런 식으로 전력의 수급 자체가 여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이거를 고르게 이제 좀 전력을 만들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이제 펼치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 전략 이런 것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리쇼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이 최근에 반도체 지원법 거기다 또 엔비디아 수출 규제 이슈도 좀 있었고요. 거기다 인프라 방지법도 통과를 시키면서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좀 한번 불거졌었고 유럽도 좀 비슷한 정책을 펼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중국의 기술 산업들을 견제를 하고 대신에 자국에서 직접 이제 공장을 세워서 만들어서 육성하려고 하는 게 그 요지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던 게 전기차 배터리 섹터인데 밸류가 살짝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고민이 되더라고요. 혹시 올해 고점을 이제 쳤던 그런 기업들의 밸류가 미국이랑 유럽까지도 진출을 해서 이제 팔았을 때에 대한 그런 것들까지 땡겨온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혹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섹터 쪽은 오히려 뭐 제가 아주 전문 분야는 아니고 저도 좀 더 공부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단적인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한국계 기업에서 소재 쪽 기업에서 다니는 제 친구가 중국에서 이제 주재원을 오랫동안 했는데 어제 이제 또 통화하면서 얘기를 느낀 게 뭐냐면 한국 기업들에게 좀 많은 기회가 왔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려워지면 본인들 이제 국내 제조업이나 이제 중견기업들 또 중소기업들 기회가 어떻게 보면 오는 건데 이제 저희 국내 뉴스 보시면은 무역수지 적자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일부 특정 원재료나 소부장 이런 쪽에 대한 의존도가 중국이 너무 높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그거를 저희가 의존도를 낮추고 탈중국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더라도 그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그뭐 특정 이제 제조기업이긴 합니다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국내에.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뭐 좀 거대 담론이지만 저출산 문제나 인구 문제 얘기할 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그 임금 격차 얘기도 원인으로 많이 제시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지난 10년, 15년 동안 중국의 공장들이 나가고 우리나라 관련 인더스트리 무너지면서 중소기업들이 이제 견디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 중국 싼 제품에 이제 길들여진 상황에서 그런 식의 이제 원부자재나 밸류체인들이 실제로 이제 기회가 나오고 투자를 하거나 맨파워를 가지고 가려가려고 해도 너무 의존한 지가 오래됐고 그게 무너지면서 실업자가 생기고 이제 그런 격차가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더 이제 일하러 오지 않고 저희 중견기업들은 계속 평균 연령이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저는 기본적으로 탈중국의 러쉬는 계속 될 거라고 보고 한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계속적으로 그런 시도를 할 걸로 보지만 원활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애플이 탈중국을 한다고 국내 뉴스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또 애로사항으로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지 인력을 쓸 수밖에 없고 현지 인력을 계속 구하다 보니까 이제 독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이 결과적으로 중국에 맡겼던 일종의 이제 부작용들이 그걸 이탈하고 싶어도 의지만큼 잘 움직여지지 않고 코가 꼈다라고 하겠네요. 코가 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급선이나 이런 것들을 다변화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고 설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국내, 자국내에 생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제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뭐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전반적인 미국의 견제 방식이 이제 더 노골적으로 바뀐 것 같아서 중국 입장에서 이제 그저께죠. 시진핑이 마치 이제 3기 연임을 확신한 듯 최근에 좀 강한 메시지들을 인민일보나 심화개혁위원회 이런 데에서 이제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기술 자립이나 그 난관 돌파 얘기를 좀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반도체 쪽이나 소부장 쪽에 대한 자기 길을 간다라는 이 몸부림은 더 강화될 것 같고 관련된 투자는 더 강화되겠습니다만 상장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장비 업체나 특정 B2B 사업을 모델하는 기업들의 고마지는 괜찮겠지만 파운더리 쪽이나 일반 반도체 쪽에서 미국의 견제가 직접적으로 들어온 영역의 경우는 당장 단기간 내에 순탄치는 않을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중국 반도체 특정 기업보다는 스타 50 같은 과창판 추천을 드리는 이유도 모아놓은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좋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개별 기업들은 실적에 대한 어떤 안정성이나 ROE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조금 불안한 요인이니까 중국 테크 투자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은 골라서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생각이고 중국이 결국에 이 과정을 극복하는 그 어떤 시간은 여전히 조금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좀 갖고 있고 저도 계속 조금 더 좀 깊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네. 실제 그러면은 반도체를 말씀을 주셔서 계속 진행을 하면은 이제 치포 가입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불거졌고 아마도 조만간 예비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거기에 참석하게 될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요.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항상 오버랩 되는 게 예전에 한알령의 이제 중국의 복수 그게 이번에도 또 다시 진행이 될 경우 가뜩이나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맞았을 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국 내에서 분위기로 봤을 때는 매일 관영 언론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인정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그걸 극렬히 반대하거나 뭐 배신이나 혹은 뭐 섭섭하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크게 많이 표출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 같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음에 대해서 뭐 이해한다기보다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좀 수긍을 할 것 같고요. 중국이 이제 존재감을 어떻게 우리한테 드러낼지는 좀 저희가 긴장하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좀 관심은 없으신데 한 최근 2달 동안 중국 쪽에서 진행되는 것 중에 히토류처럼 이제 특정 소재나 일부 원자재 광물 자원에 대해서 그걸 취급하는 대형 기업들을 합종 연행시켜서 대형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일례로 여러 가지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국가 주도는 아닌데 사실상 국영 기업이고 중앙국유 기업들을 대형화시켜서 그 현판식 같은데 상무위원급들이 와서 뭐 현판식 축사를 해주고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 10월 16일에 등장하는 3기 지도부는
안보에 집착을 훨씬 더 할 거고 그 안보 영역이 에너지 공급망 식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국유화시키는 대형 기업들에 대한 연구가 우리가 돼 있느냐. 그러니까 뭐 연구를 한다라고 그쪽에서 뭐 어떻게 나오면 사실 우리가 방법은 없지만 아까도 소부장이나 원재료에 대한 특정 의존도가 우리가 높은 상태에서 본인들이 당연히 존재감을 드러낸다고 하면 이미 민간 교류 쪽에서 더 잃을 게 좀 없어 보이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특정 배터리나 소재 쪽, 원재료 쪽에 대한 그 사실상 국가에 가까운 그런 대형 기업들을 통해 본인들이 뭐 이렇게 좀 차단을 하거나 혹시라도 좀 존재감들을 드러낼 가능성은 여전히 좀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반도체를 우리가 이제 미국이랑 좀 더 가까워진다고 해서 그쪽을 때리기보다는 또 다른 어떤 거가 될 수 있고 그게 히토류나 이런 에너지 관련된 아니면 식량 안보 이런 쪽으로 네, 원재료 연관될 쪽이나 수 이런 있다. 쪽을 특정 의존도 높은 쪽을 많이 공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네. 저도 굉장히 좀 많이 동감이 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중국의 반도체 굴기 어제도 이제 그제 시진핑 주석이 반도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기술 개발에 대한 의지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반도체 좀 많이 올랐는데 어제 베이퍼마찬 같은 종목들은 거의 뭐 상한가가 찍어도 가더라고요. 네, 애국 러시를 좀 했죠. 네. 보면은 최근 들어서는 제자리 뛰기지만 뉴스 나올 때마다 계속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더는 안 빠지는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뭐 중국 반도체 쪽 뉴스 봐도 뭐 SMIC가 초미세 공정에 진입을 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뭐 이런 뉴스도 있고 또 좀 보면은 최근에 중국에서 올라가는 반도체 굴기 관련된 기업들 보면 3세대 반도체 쪽 섹터들도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가 반도체 펀드 부패에 대해서 조사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쪽을 육성을 할 거면은 하지 왜 여기서 또 부패 조사는 하는 건지 뭐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10월 16일 앞두고서 사전 작업을 하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는데 중국이 이런 식으로 반도체 펀드도 만들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혹시 그냥 뭐 허심탄회하게 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서 이 아까 말씀드린 소위 몸부림이라는 과정이 아까 과창판 같은 지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계속 반도체 기업을 리스팅시키고 있고 그들에게 이제 간접적인 지원을 계속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대놓고 줬던 서브시디나 이런 것들이 부작용도 있었고 실제로 성공 못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제가 좀 깊이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반부패와 연결시켜서 최근에 그 반도체 펀드 관련 수장들이나 혹은 지금 현직이었던 그 장관급인 공신부 부장을 바로 조사에 들어가고 이런 일련의 것들이 제가 볼 때 일단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1기, 2기 반도체 펀드나 그 반도체 펀드를 운용하는 그쪽의 주체들에 대한 어떤 좀 불신 혹은 그 능력에 대한 회의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세수를 좀 세푸대에 담겠다는 형태로 혹은 뭐 이걸 원점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장들이 워낙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특정 기업들 상장하는 애들의 대부분의 뭐 CEO도 겸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정리 작업이 오히려 좀 순작용으로 투자 심리에 작용을 한 것 같아서 제가 성공 여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소위 말해 좀 뻘짓을 하진 않는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좀 투자자들이 생기면 관심은 계속 높아질 것 같고 저희는 어차피 주식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장기적인 레이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봐야겠습니다만 아직 단언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수급이나 현재 투자자들은 반도체나 소부장 관련된 이 일련의 이제 대응 조치들 혹은 기술 자립이나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좀 기대감이 좀 있어 보여서 일단 바텀업으로 볼 땐 분명히 장비나 특정 어떤 그 중국 내에 이제 고객들이 있는 기업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여전히 SMIC나 이제 대표 기업들인 경우는 만약 미국이 현재 기조로 제가 볼 땐 굉장히 지금 강성으로 가고 있는데 더 어떤 장비 수출 제한이나 노골적인 조치가 나온다면 분명히 좀 주가가 상당 부분 좀 눌릴 수 있는 그런 변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전체적인 그 투자하는 데 있어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좀 몰려있는 스타50 같은 지수는 국내에서도 투자 안 하셔도 일단 바로미터로 좀 보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고 전 여전히 뭐 좀 낙관은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래 걸릴 거로 생각은 합니다. 네.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네. 관점. 그렇지만 여기서 미국이 더 옥죄면 옥죄수록 중국도 여기서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 쪽으로 더 반작용이 세지겠죠. 세지는 쪽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국 수출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 듣기도 하고 어제 이제 중국의 8월달 무역 수지 나왔는데 중국도 뭐 경기 둔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예상치보다는 좀 안 나왔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점점 더 사실은 수출 비중이 크고 대중 비중이 더 크다 보니까 어려워질 수 있는 환경인 것 같긴 한데.
하는데 그거와 같이 저는 오버랩 되는 게 위안화 대비 원화 환율이에요. 위안화로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환차액에 대한 부분 그나마 좀 손실을 좀 줄이거나 이익을 좀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좋기는 한데 그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원화가 계속 약세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눈에 많이 밟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200원 부근까지도 찍었다가 살짝 이제 지금 뭐 197원, 네. 8원 이러고 있는데 네. 뭐 200원 돌파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도 올해 들어서 중국이 그 수입을 많이 안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뭐 중국이 지금 뭐 부동산이 나쁘고 수요가 안 좋고 뭐 지금 국내에 보도되는 중국의 매크로 관련된 우려들은 뭐 저희가 동의를 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상할 정도로 중국의 재고가 갑자기 쌓여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을 안 하는 이유는 당연히 자체 재고 조정 때문일 거고 재고 조정을 하는 이유가 뭐 수출 수요나 뭐 내부 수요가 부진한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특정 섹터들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섹터들이 지금 최근 6개월 동안 재고가 좀 많이 쌓여서 이제 출하 대비 재고를 봐야 되긴 하지만 재고 자체가 많아져서 최근에 우리나라 제품뿐만이 아니고 독일이나 일본, 대만의 제품의 수입 비중이 너무 내려가서 이거는 제가 솔직히 이 단기 요인인지 추세 요인인지 저도 아직 100% 분석은 하진 않았고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만큼 재고가 최근에 재고 자산 비율이나 재고 증가율이 모든 산업이 좀 늘어서 이게 이제 2020년에 상반기 우한 사태 있을 때 하반기까지 중국의 그 재고 문제가 약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역도 그렇고 물류도 그렇고 전체적인 그 수출과 수입의 밸런스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꼬여서 분명히 모든 게 이제 또 제로 코로나로 귀결되지만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대중 적자의 원인이 중국의 수입 부진 요인 중에 하나라면 아직은 요거가 추세인지 혹은 좀 꼬인 것들인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확실한 거는 중국이 지금 재고 조정 압력이 여전히 있고 최소한 앞으로 한두 달 동안도 여전히 재고 조정을 한다는 징후가 확인이 돼야 중국이 우리나라 제품이든 주요 수출국들 수입을 원활하게 늘릴 거로 생각을 해요. 어제 나온 8월 중국 그 수출도 보시면은 여전히 수출과 수입 괴리가 크거든요. 수입은 뭐 거의 0%, 1%대밖에 증가를 못 하고 있고 이건 분명히 재고를 먼저 소진하는 차원에서 이제 생긴 문제하고 수출 수입 단가가 내려간 요인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는 좀 아쉽지만 마치 추세처럼 보이실 수는 있겠지만 한두 달 더 대중 수출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환율로 넘어가 보면 우리나라 원인 위안 환율이 특히 위안화 대비 지금 더 약한 이유는 결국에 이제 우리가 더 기댈 게 없고 사실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출현이 이제 뭐 깨지려고 우려를 하고 있고 이 방송이 이제 올려질 때 출현이 깨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중국은 자기 챙기는 건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실제로 중국 경상수지도 괜찮고 수급도 괜찮고 실제 모든 통화들 대비해서도 사실은 대부분 강세거든요. 근데 이제 원하는 결국에 중국을 바라보는데 중국이 좋지 않고 자기네들 거 재고 소진하기 바쁜 상황에서 흑자가 나기가 좀 어려운 포트폴리오다 보니까 당분간 경상수지 측면에서도 환이 지탱할 수 있는 요인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달러 대비 1,400원도 그렇고 혹은 원리한 200원 상회에서 계속 유지되는 것도 당분간 좀 열어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이 만약에 이제 우리의 방어 역할을 좀 해주려면 결과적으로 한 9월 달 이후부터 중국의 동행 선행 지표가 돌아서면서 약간 얘네들 경기가 방어 역할을 좀 해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원화를 좀 잡아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위안화도 챙기기 바쁘기 때문에 원위안 환율은 사실은 지지대가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중국 내에 그러면 결국은 재고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수출이나 아니면은 이제 환율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거로 사실은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 해주시면 그때 또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섹터인데요. 부동산 쪽입니다. 네. 부실 디벨로퍼 개혁이 어떻게 보면 중국 요즘에 이제 금리 내리고 정책들 조금씩 묶어놨던 것들 풀어주는 거 보면은 단기적으로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8월달 100대 디벨로퍼 매출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부동산 지표인 것 같은데요. 매출 자체는 반등에 실패했다라는 기사들을 제가 접했어요. 그래서 네. 이러면 중국 정부의 일종의 개혁 작업 자체가 실패로 끝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그 대도시 지역의 경우도 다주택자들 중심으로 좀 많이 떨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40대, 50대 그 기성세대들 그리고 이제 개혁개방 수혜세대들이 돈을 벌면 어쨌건 상환 부담을 가지면서도 다주택으로 많이 유지했던 경우가 실제로 많고 물론 이제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큰 지역입니다만
여러 채를 이제 들고 있는 경우에 최근에 이제 금리를 낮춰줘서 버티고는 있지만 보유에 대한 걱정들을 좀 하는 경향도 실제 있고 그만큼 지금 투자 심리가 좋지 않다는 거고 그렇죠. 중국 정부가 산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멘붕이 좀 온 것 같거든요. 이제 연말까지는 가까스로 마이너스 성장 기여도를 좀 벗어났다, 최악을 지났다 정도일 것 같고 내년의 느낌으로는 그냥 연착륙했다 정도가 현재까지는 기대치인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좀 현재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나올 때마다 부동산 얘기할 때마다 이게 통제된 위험이냐 그리고 가격에 반영됐냐를 좀 전제로 말씀을 드려요. 사실 저희 여기 많이 나오셨던 또 중국 전문가분도 많으시고 전병서 교수님도 계시고 다 하지만 사실 부동산 문제는 전체적으로 나쁜 게 사실인데 저희는 주식을 하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 주가에 반영됐다는 측면이냐 그리고 침체가 시스템 위험으로 가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주가가 빠진 걸 봤을 때 저희는 침체는 반영했다고 보고 이제 시스템 리스크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게 이제 저희 기본적인 결론인데 이 처리 과정은 사실상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시작이다. 네네네. 맞죠. 그러니까 디벨로퍼들이 문제가 터져야 했고 중국 정부가 지난 5년 전부터 디벨로퍼랑 지방 정부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시작된 상황이 이 사달이 난 거고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가 끌고 오고 싶었던 방향이었던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제가 당이 굉장히 뭐 능력이 있고 무조건 뭐 전지전능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중국은 어쨌건 당이 디자인을 해서 오잖아요. 특정 산업에 대한 그 푸시가 부동산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어쨌건 그 결과물로 지금 5년째 오던 것들이 이제 빵빵 터지기 시작을 한 거고 얘네들은 결국에 수요가 살아난다고 해서 완벽한 복귀가 어렵다. 그래서 실수요 촉진과 정부 개입이 병행이 돼야 되고 여기서 말씀드린 정부 개입은 뭐 배드뱅크가 됐건 지방정부 구제펀드가 됐건 등등등이 계속 나와야 되고 해체 작업과 또 연명 작업이나 여러 가지가 반복이 돼서 한 3, 4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포인트는 저희는 뭐 NPL 투자를 하거나 크레딧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홍콩을 딱 보시면 되는데 홍콩의 뱅킹 섹터나 부동산 섹터 보시면 처참하잖아요. 그리고 많이 어떻게 보면 빅베스 없이 부동산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지난 5년 동안 범 부동산 섹터들을 몰아붙이면서 침체로 갔던 것들이 홍콩 증시의 그림자처럼 남은 거라서 이제 홍콩 증시를 보시면 여기서 더 내려간다는 거는 사실상 속수무책이거나 시장이 아예 통제가 안 되거나 중국 정부가 더 밀어붙이는 상황이 되는데 저희는 그 가정은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은 잡혔으니 주가에는 충분히 침체까지는 반영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지금 8월 기준 중국의 주택 거래나 그 탑 100대 디벨로퍼 매출 보면은 반등에 실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아, 계속 네, 좀 그게 안 좋은 맞고요. 상황이 유지되는 다만 걸로. 이제 낙폭은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그건 베이스가 낮아서 작년에 이제 베이스가 하반기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베이스에 의한 거기 때문에 회복으로 보기엔 좀 무한하고 대도시는 전월비 대비 더 내려가진 않았다 정도인 상황이 있죠. 그래서 9월, 10월까지는 저희가 추가로 중국의 이런 주택 거래 같은 데이터들은 이제 계속 업데이트 드려야 될 것 같고 저희 생각에 금리 인하를 지금 3번이나 했기 때문에 네. 실수요들은 대도시 중심으로는 들어올 걸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한편에서 꼭 연말까지 중국 뉴스를 보셔야 되는 것 중에 이제 관시님이 계속 업데이트 해주시겠지만 디벨로퍼 관련된 구제 펀드나 중국 정부의 직접 개입 금액들이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영끌에서 좋은 뉴스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제가 계속 텔레그램에서 업데이트하는 뭐 그런 신용 스프레드 중에서 달러채 신용 스프레드 그러니까 헝다 같은 애들이 여기에 가서 찍은 블룸버그의 달러채 신용 스프레드는 상당히 4월 저점까지 떨어져서 다시 좀 내려와 있거든요. 그 얘기는 가장 민감한 크레딧이나 신용 채권 시장이 최악을 좀 지나갔다. 즉 얘네들 채권을 쓰레기로까지 보진 않는다라는 이제 시각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거니까 금융시장이 이제 좀 늦게나마 반영할 가능성이 좀 있다. 즉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해줘서 소위 말해 짬시킨다고 하죠. 배드뱅크가 좀 짬을 시키고 입주자들 지금 뭐 모기지 상환 거부했었던 그런 준공이 안 된 그 단지를 다시 착공을 재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연말까지 많이 쏟아질 거기 때문에 이제 바텀업에서 모아보면 최악은 지나고 있다는 징후들이 아쉽지만 늦게 확인은 될 거고 채권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홍콩 증시로 대변되는 제일 피해가 컸던 이 부동산이나 금융주가 많은 쪽은 점진적으로 조금 바닥을 다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더는 나빠지지 않을 거다라는 네, 관점으로. 개입이 일단 들어올 거라고
좀 보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네. 사실 근데 이 부동산 문제라는 게 비단 중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한국, 뭐 미국, 네, 글로벌 다 그렇죠. 진행이 네. 되는 네. 것 같은데 네. 중국도 지금 문제가 일선 도시랑 후선 도시와의 가격 차이, 그러니까 후선 도시는 계속 가격이 하락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을 그러면 중국 정부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갭을 좁히거나 좀 이제 후선 도시도 좀 더 가격이 이제 바닥을 치는 이런 것들까지 가는 게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의 보관으로 봐야 될까요? 내년에 이제 3기 지도부 등장했을 때 저희가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부동산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보유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중국 부동산 방어 논리 중에 뭐 이미 주가는 홍콩이 마치 빅베스 없었지만 불황을 5년 동안 반영해서 막 그렇게 흘러왔지만 사실 그래도 빵 터지는 게 없다고 제가 방어하는 논리 중에는 보유세가 없기 때문에 다주택자 중과세 나오는 시점을 중요한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데 올해도 사실 나온다고 했다가 지금 얘기가 없거든요. 예. 내년에도 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보유세 그 도입을 좀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면 정말 한번 끝까지 가보겠다는 걸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말 그대로 정말 한번 꼭 한번 가보겠다는 거고 아, 네네. 뭐 제 예상은 내년에도 어려울 걸로 보여져요. 현실적으로 공동부유가 그리는 그 사회주의적인 유토피아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확실히 가격이 어느 정도는 좀 내려온 상태에서 이게 더 가면 이제 감내하지 못할 시스템 위험으로 볼 수 있는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내년까지는 좀 수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가격이 좀 떨어진 지역의 경우는 땡처리를 또 막을 정도로 이제 가격 하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가격을 알긴 어려우나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는 이미 지난 5년 동안 효과는 톡톡히 본 것 같아서 어느 정도는 조금 내년에 매듭을 좀 짓고 디레버리징을 좀 중단하면서 이제 좋게 말해서 파인 튜닝 같은 네. 거를 좀 하면서 좀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갖고 실물 경제나 금융시장 어떤 촉진을 하고 싶지 않고 부동산을 계속 빼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제 주도주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민감하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레드라인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구조 조정을 시켰던 걸로 아는데 이게 레드라인 정책이 시행되는 게 내년으로 보면 되나요? 등급 관리는 이제 한 지가 거의 2년 가까이 돼가는 것 등급은 이미 같고 시행이 됐고. 이제 내년부터 만약에 그 등급에 따라서 기존의 대출의 상환이나 롤오버 시켜주는 것들을 관리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등급은 매겨놓고 관리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더 푸시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레드 등급이나 경고가 이미 들어온 애들의 경우는 거의 빈사 상태이기 때문에 좀비죠. 그래서 주가도 다 정지돼 있고. 네네네. 그래서 얘네들은 아마도 기존에 했던 프로젝트들을 일단은 좀 연장을 좀 시켜주고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건 빠르게 매각을 조치를 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각각의 기업들이 뭐 각각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그래서 제가 길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내년부터 아마 배드뱅크도 바빠지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AMC라고 뉴스 보시면 되는데 그 자산관리공사들 되게 바빠질 거고 구제 펀드들도 아마 지역별로 다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불황은 이미 반영을 했고 그 관련 기업들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마 해외 애들은 들어와서 이제 먹을 게 많을 거로 생각할 거고 그 정리 그 분리 착수 작업에 들어갈 거로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건 2016년에도 거의 이 정도 수준의 비관론이 더 많았거든요. 아,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요? 네, 부동산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결국에는 부동산이 이제 과거만큼 주도 산업이 아닌 건 확실하고 결국 이것도 결국에 정부가 통제를 어느 정도는 하고 그 오버슈팅한 영역에 대해서 수습을 하는 거니까 전 아직까진 그거에 대해서는 좀 믿는 편이라서 이제 그 과정을 조금 보시면 되고 어차피 시장은 좀 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제 최근에 중국의 국유 좀 우량한 디벨로퍼들 네. 있잖아요. 거기는 이미 주가가 사실 바닥치고 많이 좀 제법 바닥에서 올라오는 기업들이 있어서 네. 얼추 마무리되고 이 기업들이 이 부실이나 이런 것들을 네, 네. 좀 이제 털어서 이제 인수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생존 싶었는데. 기업들은 말씀하신 대로 뭐 초상사고라든지 네. 막 그런 이제 기업들 왕커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주가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마지막 중국 출장 갔을 때가 그 심청 갔을 때 초상사고라고 초상 그룹 산하에 있는 디벨로퍼를 만났었는데 그때 제가 주식 안 산 게 제가 못 사지만 네. 정말 후회가 될 정도로 제가 그때 갔을 때도 조달금리도 낮고 정말 알짜 땅을 다 가지고 있고 디벨로퍼끼리도 그 격차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또 리조트도 하고 있고 뭐 크루즈도 운영하고 뭐 여러 가지 디벨로퍼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그 양극화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 투자 기회도 현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 온도차가 크다 보니까 이제 수습 과정에 들어갔고 일선 기업들, 선두 기업들은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초상사구 기업 말씀을 주셨던 게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그걸 보면서 이제 중국의 국유 디벨로퍼들 우량한 애들도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종목을 직접 이제 사시라라고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네. 중국의 이제 이 디벨로퍼 이슈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하나의 지표로서 이런 기업들 군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를 이제 3번이나 인하를 벌써 했고, 근데 사회융자 총액은 오히려 좀 보면은 이제 유동성이나 대출 총액 이런 것들은 관리를 다시 하는 것 같아요. 금리는 좀 조정을 하는 것 같은데 통화량에 대해서는 또 다시 또 묶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최근에 중국 금리가 되게 많이 빠졌고 많이 빠진 이유는 과하게 얘기하면 정책 신뢰도가 떨어진 것 같고 구체적으로 보면 뭐 부동산 규제나 제로 코로나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수요가 준 거죠. 중국 시장 금리가 반등하는 게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어떤 로직으로 되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네. 제가 뭐 중국이 국정 지지율이나 이런 거 조사할 리도 없고 기본적으로 중국이 뭔가 작동하고 있는 거를 뭐 저희가 홍콩으로만 볼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장기 금리, 중장기 대출 그리고 그와 연동되는 홍콩 증시 세 가지를 묶어서 이제 최근에 주장하고 있는 거고 장기 금리는 국채 10년물 금리도 있고 뭐 사이버 금리 중에 6개월물, 1년물 이런 금리를 저희가 봐요. 근데 이제 그냥 안 보셔도 계속 떨어졌고요. 그게 이제 떨어졌는데 왜 이거를 이제 정책 신뢰도나 국정 지지율로 보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당이 뭔가 궤도에서 끌고 가는 디자인이 있는 국가잖아요. 뭐 어느 나라도 국가 그 디자인이 있지만 정책을 굉장히 따르고자 하는 쏠림이 되게 강한 국가인데 중국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결국에 관치금융이나 은행을 통해 드러날 거고 중장기 대출이 풀리는 방향성이 중국 정부의 육성 방향이기도 하고 중국 정부가 뭔가 밀어주는 쪽일 텐데 전반적으로 뭐 규제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중장기 대출이 굉장히 급감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풀어도 단기 대출은 돌지만 실제로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시각들이 금리 하락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관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투자하고 싶어도 지금 돈을 가져가라고 실제로 은행 창구에서 금리를 낮춰도 차입하는 심리가 없다는 거는 지금 중국 정부가 펼치고 있는 청사진들이 특정 태양광이나 몇 가지 이런 걸 제외하고는 손대기가 좀 어렵다 혹은 좀 겁난다. 혹은 여기서 더 지켜보자라는 쪽이라는 거니까 저는 결국에 이게 장기 금리가 하락하는 부분이 결국에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중장기 대출하고 똑같고요. 그래서 중장기 대출이 올해 연말까지 최소한 그 바닥 확인해서 올라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게 중국 정부가 지금 가장 좀 과제로서 밀어붙이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8월에 중국이 5년물 모기지 금리 같은 걸 인하한 이유도 장기 금리가 지금 이렇게 솟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정책을 써도 먹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장기 금리가 솟아오르는 게 시진핑의 지지율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켜보시면 이제 앞으로 이게 못 올라가면 계속 또 반작용으로 정책을 써야 되니까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린 거고 지금은 돈을 안 가져가서 금리가 빠진 거기 때문에 금리가 못 올라간다면 사실 중국의 인덱스 플레이 특히 홍콩이나 이런 쪽에 반등폭이 제한적이고 어쩔 수 없이 이거 종목만 좀 해야 되겠구나라고 보시는 바로미터로 보셔도 사실은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반등이 눈에 띄게 보이는 상황은 아니다. 네, 최근에 사실은 금리는 뭐 여전히 바닥을 좀 헤매고 있고 뭐 그렇게 보면 최소한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높지 않다는 게 사실이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하면서 방역을 하면서 살아나길 바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아무리 제조업을 키우고 테크나 에너지나 그 좀 이상적으로 몰고 가고 싶다고 해도 기존의 고용이나 기존의 인력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조금 아직은 좀 작동이 원활하진 않은 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 인프라도 같은 개념으로 봐야겠네요.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구형 인프라 보면은 주가가 이제 더는 안 빠지고 조금씩은 올라오지만 뭐 중국 정부가 최근에 뭐 지방 정부에서 특수목적 채권을 증액하고 뭐 이제 돈을 더 찍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인프라 밀어붙이겠다 얘기는 나오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주가 반등이 미미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결국은 같은 관점으로. 네, 국내 운영하시는 기관 만나면 요새 좀 무한한 게 죄송스러운 게 부양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투자 반등했습니다. 실제 반등했어요. 아. 근데 필드에서 수요가 안 잡히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련 수요들이 더 나빠지기만 했지 사실은 도대체 부양책을 어디다 쓰는 거고 이 돈이 페이퍼상에만 존재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한 세네 달은 된 것 같습니다. 실제 저도 지표만 보고 투자할 수는 없는 거고 국내 최근에 뭐 BDI나 운임지수들 빠지고 상품 가격 빠지고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 같은데 인프라 투자도 결국에는 지방 정부를 제한하려고 시작했던 이 제도들이 지방 특수채가 결국에는 신용이 안 좋은 지방 정부한테 주기 위한 일종의 체크카드라고 설명을 항상 드리고 있는데 그 체크카드를 주고 너가 체크카드를 가지고 지금 뭐 수력발전이든 무슨 뭐 도로든 철도든 토목공사를 해라고 했는데 프로세스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한가 봐요. 아, 실제 집행하는 네. 데까지가. 왜냐면 못 믿어오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체크카드 줘놓고 네네. 이제 너는 이제 네 신용으로 못 일으켜. 그러니까 카드하고 대출 다 끊을 거고 대신 네가 살 건 필요하니까 이 정도 줄게. 그리고 이 안에서 쓸 때 아빠한테 용처라든지 승인 프로세스를 잘 밟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은 이제 거꾸로 리커창 총리가 매 달마다 읍소를 하고 감독 강화하겠다고 그러고 직접 지방 찾아가서 빨리 집행하라고 해도 실제로 지난 3, 4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물을 만들어 놓고 된 상태다 보니까 그런 프로세스가 빨리 착공까지 연결이 안 된다는 게 현재 일단 중론이에요. 그래서 돈이 넘치는 건 사실이고 네. 거짓말이 아닌 이상 실제로 지금 채권은 많이 찍어놓고 돈은 많은데 집행이 늦어지는 게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운도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이번에 뭐 50년 만에 폭염도 재난이 있고 많았죠. 뭐 2분기에는 홍수 문제도 있고 하여튼 집행 자체가 미뤄지고 또 그 가중에 방역까지 하라고 하니까 거의 걔네 고위 관료들은 슈퍼맨이. 진짜 최고니 난이도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인사철도 8월 9월에 아. 앞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작동을 안 해서 지금까지도 중국의 섹터에서 이런 기계 산업재 건축 건설 미는 그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이제 믿는 것 중에 정부가 교체됐을 때 어쨌건 집행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요 지금 마지막 기회로 연말까지를 좀 보고는 있는데 아직은 바닥 지표들이 방향은 잡았는데 추세를 상회를 크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도 다음번에 나올 때 좀 확인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효과가 좀 제한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셨던 그런 중국의 중단기 금리 동향을 계속 보면서 이제 혹시 네, 좀 실제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는 맞습니다. 저희가 예, 판별하면 될 그게 것 같고요. 바로미터 같습니다. 아, 네. 예. 그럼 결국은 원자재죠. 그러니까 철강이나 뭐 비철금속, 화학 제품, 시멘트 이런 것들도 여전히 그러면 수요 자체가 아직은 바닥이다라고.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재고 조정 요인도 있고 또 말씀드린 전방 수요가 부동산을 확실히 인프라가 대체를 못하는 부분도 솔직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대감이 하반기에 많이 높진 않았어도 그래도 뭔가 집행이 돼야 됐는데 계속 지연된 것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달러까지 이런 상황이고 대외 가격이 크게 못 오른다면, 그러니까 지금 미국 쪽 분위기는 거의 뭐 수요 다 죽여버리고 예, 인플레를 그냥 수출하고 이렇게 가는 분위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잡겠다. 내부 가격만 중국이 수요 때문에 올라가기에 좀 아직은 좀 근거가 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아까 그래서 결국 에너지나 특정 신재생 이런 전력 이런 것들이 갈 수밖에 없는 게 대한 섹터가 안 나오니까. 다 지우고 남은 거기밖에 안 남네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엔 또 다시 글로 몰릴 거고요. 이게 중국은 요번에 가즈프롬 이제 유럽에서 이 이슈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중국만 사실은 잘 버텼던 것 같아요. 홍콩도 좀 밀리긴 했지만 네. 예, 그런 면에서 중국이 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러시아 사태 이런 것들에서 가장 큰 수혜를 봤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실제로 뭐 원자재 철강이나 비철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제일 필요한 게 에너지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공급 쪽에서는 제조단에서는 조금 예, 좀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히토류 기업들도 이렇게 다 합치기도 하고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비철이나 이런 철강 그룹들도 합쳐가지고 맞아요. 예, 네, 대형화하고 있죠. 예, 그래서 해외에서 철광석을 수입할 때 좀 더 싸게 사올 수 맞아요.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 같아서 맞아요. 네. 중국이 공급 측면에서는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어서 수요만 좀 받쳐주면은 이런 뭐 철강 관련된 네, 기업들 네. 쫙 올라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말씀 주신 걸 보니까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그러니까 제가 내년까지 그래도 중국이 뭐 그 유럽이나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 좋게 보는 게 보시는 시각하고 좀 일치해서 근데 뭐 그건 있는데 아직까지 가격적으로는 조금 상품 가격이 아주 뚜렷하게 바닥 확인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조정이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중국 내 가격 자체도 아직은 좀 그런 네, 것 같긴 네.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러시아랑 중국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번에 얘기 나오는 게 뭐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도 방문한다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가면은 아직은 간다 안 간다 얘기만 나오다가 거기서는 이미 다 환영할 준비가 됐다라고 하고 가서 이제 협약을 맺으면은 페트로위안 그러니까
위안화로 해가지고 사우디의 기름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실현될 가능성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네. 현실성이 있을까요, 이게?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확실히 이제 시진핑이 첫 이번 해외 순방을 간다는 쪽도 카자흐스탄이나 이제 그 저희 뭐 스탄 붙는 그쪽 중앙아시아 쪽 국가들하고 러시아 거기서 만난다고는 하는데 러시아하고 연계하는 에너지 작업은 계속 순조롭게 진행은 되는데 이제 내심 조금 루블화 결제나 위안화 결제 얘기를 하면서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그 아침 조간에 중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본인들이 이렇게 러시아하고 약간의 이제 이런 협업을 하는 거는 순리적인 교류고 뭐 이걸 특정 그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볼 때 뭐 굉장히 미롤로 보지 말아라는 약간의 그런 톤의 그런 칼럼을 봤는데 본인들도 약간 중립은 아닌데 지금 굉장히 어쩔 수 없이 밀착돼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푸틴이 많은 변수를 만들었고 예. 그래서 푸틴이 내년에 어떻게 보면 지금 또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도 많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좀 분명히 찝찝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중앙아시아나 또 말씀하신 사우디나 이런 이제 유가의 강자들 이런 쪽에 이제 산유국들과의 이제 결연을 조금 더 확대해서 좀 희석을 좀 시키는 그러니까 네. 다 같이 뭉쳐야 되니까 네, 네. 예, 그런 작업을 좀 더 하는 쪽으로 저는 페트로달러나 이쪽 쪽으로 이해하고 있고 너무 푸틴이랑만 1대1로 하기에 불안할 부담이 것 있잖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거 정상적인 거라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시각을 굉장히 두려워할 것 같고 어차피 그때 스위프트 배제하고 이런 거 보면서 중국도 소위 말해 좀 겁 좀 났을 것 같거든요. 네. 11월 G20 때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발을 좀 빼냐 약간 이제 중립적으로 가냐 이 판가름이 11월 안에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확실한 건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의존이 없다가 이제 바닥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제 그건 숫자적으로 계속 진행될 것 같고 더 나서느냐 더 공격적으로 달러에 반하는 어떤 그런 것들 하는 것들은 조금 고민이 있을 걸로 생각해요. 네. 실제로 사우디 가는지부터 확인하면서 저희가 뉴스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금융 섹터인데요. 그 은행주들은 사실 저희가 이제 투자하거나 하는 섹터는 잘 아닌 것 같기는 해요. 뭐 배당이 매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근데 이제 최근에 중국 은행들 보면은 정부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고 좀 부실이 좀 나더라도 대출을 일단은 밀어붙이려고 대출 장려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방은행들 뭐 파산 얘기에 지급 불능 뭐 이런 뉴스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이런 금융 내부적으로 이제 금융 관련돼서 혹시 리스크를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지. 이게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금융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지금 리스크 관리 얘기가 많이 나온 건 사실이에요. 당대회가 이번 10월 16일에 끝나면 제가 알기로 한 11월쯤에 금융 공작회의라는 걸 열어요. 이게 이제 주로 5년마다 크게 여는데 이제 업무회의죠. 금융 업무회의. 우리 왜 12월 달에 경제공작회의 하듯이 네. 금융 업무회의를 여니까 리스크 관리에 대한 그 언급 빈도수나 뭐 이런 걸 저희가 이제 측정해 드릴 것 같고요. 아마도 타이밍상 내년이 디레버리징 차원이라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될 타이밍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이제 한 3, 4년 좀 내려왔기 때문에 등락은 있었지만 팬데믹 이후에 계속 어려웠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내려갈 때는 분명히 뭐 제조업이 됐건 지금 보시는 부동산이 됐건 이제 특정 섹터들의 실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디폴트 압력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사이클상으로는 당연히 주식은 먼저 가지만 크레딧 리스크는 항상 그게 수반이 되니까 경기 침체 마지막에 마치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자르듯이 결과적으로 이제 작업들이 내년에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아마 금융권이 뭐 특별히 지방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특정하게 뭐 대다수가 위험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가진 않을 것 같고 다만 11월에 있는 금융공작회의에서 내년엔 조금 일부 부실 우리 지금 저축은행이나 일부 지방 상호금융 같은 그런 은행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관리 한번 할 것 같다. 그리고 일부 이제 아까 짬이라고 표현했던 일부 배드뱅크를 도입해서 그 부동산 노출도가 많았던 은행들이나 혹은 실제 문제가 좀 많았었던 우리를 지금 PF 같은 것들 문제에 대해서 아마 내년에 조금 정리 작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제 생각에 금융주 입장에서 보통 그럴 때가 바닥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금융주는 이미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더 반영할 건 없다고 봐요. 많이 하락했더라고요. 네, 지난 이미 3, 4년 동안 NPL도 반영을 했고 실제로 마진에 대해서는 상당히 희생을 했기 때문에 주도주 역할은 못 하겠습니다만 계속 언더퍼폼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표로서 보셔도 될 것 같고 저도 금융주는 정말 네, 좀 투자도 하고 있지만 많이 하락했다는 관점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당대회 날짜가 이제 10월 16일로 확정이 됐는데요. 뭐 시진핑 주석 3년임 이거는 뭐 거의 그냥 확정된 이벤트다라고 보여지는데 혹시 이제 이 당대회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이 당대회를 통해서 중국 정책, 중정부가 여태까지 펼쳤던 정책들, 뭐 저희가 이제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공동부유나 부동산 이슈, 뭐 쌍순환, 대외 정책 이런 것들 혹시 여기서 변화 있을 부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산업 정책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3기 출범하면 픽스되는 거 고정적으로 저희가 주도 산업이나 정부가 밀어붙이는 산업은 역시 제조업 쪽이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시프트 관련이 됐건 디지털 경제가 됐건 반도체 소부장 같은 공급망이 됐던 간에 안보 개념을 장착시켜서 상당히 집착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주도 산업이라는 생각은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그 관련주만 모아서 투자하느냐 로테이션이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실제 그런 주식들은 전략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정책적으로 제일 고민인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공동부유 쪽인데요. 네. 공동부유가 2049년에 실현하겠다는 건국 100주년에 2049년에 이룩하겠다는 일이긴 한데 완급 조절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 최근에 겁나는 게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겁나는 일이긴 한데 이제 저출산 문제 얘기를 하면서 네. 자꾸 이제 중국도 프로파간다를 활용을 하니까 결국에는 내년에 공동부유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부동산세나 소비세 얘기가 나오는지를 중요한 그 변곡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친시장 경제적인 정책을 지금까지 안 썼기 때문에 시장 경제에 대한 스탠스가 또 이 공동부유 관련 일련의 정책들이 드러날 수 있죠. 그래서 그와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결정난 건 없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주거, 교육, 의료 여전히 고마진이 어렵고 예, 변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쉽사리 뭐 굉장히 강하게 저가면서 하거나 베팅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 나머지 이제 전반적인 플랫폼 경제나 일반적인 소비 기업들에 대한 스탠스가 어쩔 거냐는 실제로 제로 코너를 좀 벗어나게 되면 주가 회복은 좀 가능해 보이는데 중증과 서비스업에 대해서 이게 희생을 강요하는 섹터로 계속 볼 건지 아니면 그래도 미국식으로 시장 경제를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아직은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지금까지 뭐 일단 현재까지 그 증거를 정확히 준 건 없고 지금 뭐 올해 리커창 대세설 이런 얘기 잠깐 나왔을 때도 결국에는 너무 시장 경제에 반하는 정책들이다 보니까 대안 세력의 얘기가 나온 것처럼 실제로 내년에 갔을 때도 어느 정도 좀 타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현재까지 지금 분위기는 워낙 권위주의로 흘러가고 있고 고집이 좀 센 것 같아서 일단 그쪽 섹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보는 걸로 지금 일단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연말에 좀 떨면서 보고 있습니다. 집권 3기가 돼도 그쪽 부분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점으로 맞습니다. 보시는 거고요. 결국은 보면은 ADR 이제 회계감리 규정 이런 것들도 미중이 뭐 타협을 했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또 어제 차이신 기사를 보니까 이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고 홍콩으로 PBAOC 인사들이 와가지고 협약 이번에 맺은 게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ADR 기업들이 홍콩으로 유턴하려고 하는 부분들 또 최근 들어서는 많이 불거지는 것 같고 ADR 기업들을 계속 투자하는 게 맞을지 지난번에 한번 말씀 주셨지만 혹시 또 달라진 부분이 있으실까 해서 여쭤봅니다. 좀 삐걱거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아주 깔끔할 것 같진 않고 최소한 이제 시간 벌긴 될 것 같은데 물리적으로 지금 9월 10월에 기민하게 이게 모든 게 깔끔하게 굉장히 급반등을 유도를 계속 할 만큼의 진행 과정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갖고는 있고요. 다만 어쨌건 이게 중국이 좀 양보를 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순리대로 간다 그러면은 늦더라도 어느 정도 즉각 상패가 막아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일단 내년까지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있겠지만 뭐 여전히 장기적으로 제 생각은 뭐 본토 위주로 그리고 홍콩의 개별 테마나 종목 위주로 넘어오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뭐 ADR이 거의 뭐 정리를 못할 정도로까지 뭐 속수무책으로 빠진 게 많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늦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내년까지 보면서 스위칭을 계속 고려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제가 다른 얘기지만 미국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쪽 그 금융 쪽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간 선거뿐만이 아니고 조금 이 정권에서 트럼프가 거의 더 무서울 정도로 좀 작정을 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의심이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아,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견제하는 건 알았는데 그래도 올해 들어서 제가
이제 콜이 틀렸지만 관세 인하 할 거로 저는 콜을 드렸고, 근데 관세 인하까지도 안 하는 거 제가 보면서 이 정부 백악관에서는 물가를 조금 뭐 그거 더 낮추겠다고 해서 그 중국을 공격하는 걸 포기를 못 하겠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어떤 것도 시비를 걸면서 또 웃는 얼굴로 G20에서 만나자고 하고 이런 이제 일종의 중국 입장에서 이중 플레이니까 네네. 중국도 굉장히 의심이 많은데 그렇죠. 상당히 지금 이미 실망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의구심이 더 커지는 단계라서 설사 뭐 G20을 만난다고 해도 사실은 크게 좋아질 거는 저는 없다라는 게 그렇게 생각하고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제가 봐도 그냥 중국에 대한 스탠스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뭐 네. 어떤 방식의 차이만 있는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아무도 믿을 데가 없죠 이제. 네. 진짜 한국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가 더 네, 쉽지는 참 않은 난이도가 것 같고. 높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인데요. 언제쯤 방역 해제를 선언을 할까요? 뭐 이거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최근 보면 홍콩 같은 경우는 경기 둔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뭐 10월, 11월부터 해가지고는 방역을 뭐 완전 해제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까지 좀 희망 섞인 얘기들도 나오긴 하는데 또 본토는 또 완전히 다른 얘기일 것 같기도 하고 시차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제 여행, 항공, 뭐 면세 이런 관련 소비 섹터들 투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어가지고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뭐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뭐 지금 장기 금리 늘린 원인 중에 뭐 제로 코로나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현지에서 조금 얘기해 보면 제로 코로나 방역 자체는 조금 그 인민들이 많이 적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소비가 부진한 원인은 부동산이 큰 거지 소비 자체가 뭐 이제 방역 때문에 그런 처음처럼 것들은 좀 그 정도까지 지나는 영향이 거니까요. 크지 않다라는 의견을 좀 대도시 쪽에서 들었고 일단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10월 16일 3기 지도부 출범을 위드 코로나의 시발점이나 이런 걸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기관에 말씀드리고 있고요. 일단 제가 믿고 있는 거는 일단 11월 12월 정도가 되면 부스터샷 접종률 기준이 어쨌건 60세 이상이 80%에 조금 육박을 하니까 수치적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치사율이나 여러 가지 변이의 치명률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겠죠.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저울질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가 희생하니까 이대로 가다 경제 희생 때문에 죽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해도 그런 거에 베팅을 안 하는 애들이니까 대한민국이나 싱가포르식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최소한 연말 안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백신에 대한 그 입장 그리고 지역별 혹은 단계별 위드 코로나 이제 그 어떤 목표 이런 것들만 나오더라도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한 11월 정도를 그게 3개월 출범 회사가 아니라 네네. 기본적으로 시기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최근에 조금 뉴스 보도 중에 이제 치명률 얘기라든지 조금 이제 실제로 변이가 지금 상당히 낮은 편이긴 하잖아요. 예, 많이 이제 좀 아픔에 완화됐죠. 대해서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선전을 제가 하는지 체크해 드려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진 그런 건 없고 전체적으로 그냥 유연성만 좀 발휘하겠다는 건데 아직까지 12월까지는 상수로 좀 보시고 제가 뭐 국내도 보도가 되겠습니다만 한 11월 이후부터 이 방역에서 약간의 이제 백신 얘기가 좀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 그 포인트로 좀 보시고 주가가 아마 그러면 소비주가 먼저 움직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제 가겠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소비주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계속 퇴직 펀드나 이런 데서 계속 매입을 하고 있고 네네. 네, 컨슈머 쪽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많이 조정받아서 여기서 사실 뭐 더 재확산, 청두 이슈 이런 식으로 더 재확산 나오더라도 하락이 좀 많이 제한적일 것 같아요. 네, 많이 적응을 되는 하고 것 있다고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네네. 네. 예, 제가 2달 만에 모셔서 사실 뭐 얼마 전에 모시고 다시 또 이제 모셔서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워낙 또 그래도 여쭤볼 게 많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평소에 궁금한 거 위주로 해서 많이 좀 여쭤봤고요. 시황 같은 경우는 워낙 텔레그램에 자주 써주시기 때문에 그거 참조해 주시고 저희 이제 증시각도기 중국 마감 통해서 또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2달 뒤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고요.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